자, 그러면 우리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트를 좀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이해가 좀 필요한 파트가 되면 화면을 좀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트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목차에 보시면 총 9개의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졌는데, 아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30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1장이 좀 중요해요. 1장 총칙, 우리가 오늘 이제 1장하고 2장 나갈 건데, 1장에서는 이제 용어의 정의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중요하고요. 3장. 그리고 5장도 좀 중요합니다. 중요 업무상의 의무, 이쪽 파트. 그리고 9장에 가보면 이제 지도 감독, 감독 규제, 이런 각종 규제,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행정 처분이라든가 행정 형벌,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엇을 잘못하면 어떻게 처벌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파트라서 9장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개사 법령을 좀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제가 좀 팁을 좀 드리면,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총칙 파트에 용어 있거든, 용어를 좀 잘 이해하시면 우리 중개사법은 되게 쉽게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18쪽에 가시면 총칙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재정 목적에서부터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총괄적인 부분을 좀 써놓은 거기 때문에 뒤에 또 나올 거라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정도 가실게요. 프린트 하단에 좌측에 보시면 20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화면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공인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 우리 다루는 기본법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일반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일반법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 하나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우리 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 이런 거에 비해서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한번 밑줄 한 번만 좀 잡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요쯤에다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메모해 놓을게요. 요 내용 전체적으로 아실 필요 없고요. 이제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할게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일반법이라고 하는 법과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일반법, 특별법.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 나눌 때, 이 두 가지 법이 충돌을 하게 되면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냐면 어떤 사람을 때린 거예요.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이 한 1,500개 정도의 법이 있고,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근데 무슨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 사람을 때리면 형법에 의해서. 근데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뭘 이렇게 사람을 폭행하고 그러면,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때린 사람이 신분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을 때린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신분 때문에 형법이 적용이 안 되고, 이때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되냐면 군형법이 적용이 돼요. 군형법이.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법이라고 했을 때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 그랬죠. 우리 월요일 날 배우는 민법. 그럼 민법은 백성민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백성은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모든 백성이에요. 근데 특별법에서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인중개사법. 그러면 이 법만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백성은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형법과 군형법 사이에 보면 범위가 넓고 좁은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범위가 넓고 좁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위가 넓은 관계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좁은 관계,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을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건 이해하실 거 없고 보실 것도 없고,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한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목에 보면 중개사법은 중간법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법에다 우리 밑줄 하나만 좀 잡아 주시고요. 여기다 우리 그림 하나만 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공법이라고 하는 법과 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공법과 사법은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관청, 국가나 뭐 지자체 이런 관청이 일반 사인하고 이렇게 개입이 된다, 관련이 된다, 이러면 공법이고, 사인 대 사인 간에 관련된 법이다, 이러면 이거는 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 날 민법 배우셨잖아요. 예, 근데 민법 시간에 앞으로 이제 10월 달까지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서 민법 선생님이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말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민법 시간에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법으로는 민법이 여기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공법 있잖아요. 우리 공법. 예, 공법 과목에서는 관청이 개입이 돼야 돼요. 관이.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지, 주어로 쓸 때, 이러면 이건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교차해서 그렸으니까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말로 혼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며 중간에 들어가는 법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얘기했다가 개업공인중개사도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중간에 있다 혹은 혼합법이다, 그래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이다. 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적용이 되어지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국내법의 반대말은 이제 무슨 말이겠어요? 국제법 이런 거. 예, 국제법까지 우리가 이제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국내법과 국제법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령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3단 구성이 되어져요. 대부분의 법령은 이제 3단 구성이 되어지는데, 가장 상위에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한 의미라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아요. 혹시 여러분 형광펜 갖고 오셨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형광펜. 예. 자,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의 용어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시행령, 어떤 때는 대통령령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로 쓰이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을 우리 달리 부르는 별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좀 적어 볼게요. 법령. 보통 우리가 법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법령이라는 말은 어떤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냐면 법과 명령을 합쳐가지고, 법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법령에는 법 들어가고 대통령령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부령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왜 법령이라고 그러냐면 법과 령을 합쳐가지고 법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중개사 법령이거든요. 중개사 법령은 시험 범위가 요렇게가 시험 범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딸려있는 세부적인 건 안 보셔도 괜찮아.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시험에. 뭐 예를 들자면 시행령이 뭐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 이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 큰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재정 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모든 법의 1조가 재정 목적이 나와요. 재정 목적은 법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잠시 후에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에 진출을 할 건데 그 산업을 이 법에 의해서 육성함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려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이제 물음표 하나만 좀 써놓고 이따가 용어 정의 다 배우신 다음에 제가 다시 와서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과연 누굴 거냐라는 거죠. 아무튼 요 부분이고요. 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뭐 시행 규칙이라든가 뭐 시행령의 목적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안 보셔도 돼. 시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자,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에다가 우리 별을 3개만 좀 잡아 주시고요. 자,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짓지 않잖아요. 뭐부터 집을 짓죠? 기초공사 하잖아요. 그럼 기초공사를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나서 뭐를 이제 이렇게 세워요? 기둥. 땅속에 이제 깊이 박아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붕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초공사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탑3가 있어요.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거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와서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중개사법을 쉽게 공부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용어를 완벽하게 숙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화면을 좀 몇 컷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 용어를 완벽하게 내 거로 숙지하셔야 돼. 그러면 이 과목은 되게 쉬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용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용어 많지도 않고요. 6개밖에 없습니다. 자 중개. 이따가 제가 문제도 막 드리고 그럴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 문제 드리면 안 되네? 드려도 되죠. 문제 막 이렇게 질문도 막 드릴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제가 그 질문을 드리거나 이런 거 자주 하지 않는데 용어는 좀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 뒤에 있는 거 백날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용어의 정의만큼은 완벽하게 내 거로 숙지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중요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우리 과목 전편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갈 만큼 제일 중요하다.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개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중개. 이 중개를 한자로 한번 여기다 좀 써봐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제 한자를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안 배우신 분 계시고 하실 텐데 여기 이제 이 중자가 부수가 사람 인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 중자가 무슨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운데에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끼일 개자예요. 사람이 가운데에 끼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이 끼어서 이렇게 둘이 뭐 할 수 있도록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중개예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여기다는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실래요? 형광펜 넣으시면 여기다 행위를 알선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행위를 알선한다. 예, 그래서 이 행위라는 건 뭐고 알선은 뭔지 잠깐 소개해 드리면 행위는 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하는 거 이거를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 이 거래하는 거를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이 중개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되는 것은 이 행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어예요. 행위.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행위는 뭐 할 수 있도록요?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개는 뭐 할 수 있도록요?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거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거래는 매매 계약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얘네는 무슨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무슨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거래도 똑같이 이제 임대차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교환은 뭐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고 임대차 이게 좀 핵심어가 되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득실 변경을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면 자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함으로 인해서 이 당사자들은 어떤 권리 하나를 득실 변경시킬까요? 그러니까 득실한다는 게 뭐예요? 얻거나 잃거나 변경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매매라는 행위를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어떤 권리 하나를 득실 변경해 세 글자. 소유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 하나를 득실 변경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권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사례 바꿔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 하나가 득실 변경될까요? 임차권. 이것도 세자. 그러니까 소유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득실 변경되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알선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따 제가 질문 드릴 거. 중개가 뭘까요? 중개가 뭐죠? 라고 질문하시면 요거 답변하시면 돼요. 뭐를 뭐 하는 거? 행위 알선. 행위 알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 행위 알선한다. 왜냐하면 이것만 알면 연상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알선. 자, 두 번째 용어가 이제 공인중개사 2호라고 그러는데 2호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람 아까 우리 재정목적에서 공인중개사 썼잖아요.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래. 그렇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가령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시험 봐서 합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간첩을 10명 잡으면 나라에서 줘요. 자, 그러면 간첩 10명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못 잡죠. 간첩 없어가지고. 그 다음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근데 30억이에요. 그러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죠. 그래서 2번 방법과 3번 방법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셔야 돼? 시험에 합격.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이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호에 중개업이 있는데 이 중개업은 1호의 용어인 중개에다가 업자 하나 붙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꼭 있어야 돼. 의뢰 있어야 되고요.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뢰. 그리고 일정한 뭘 좀 받아야 돼요. 보수. 보수. 이 보수를 받는다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영리성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영리성.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만 이게 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를 그러면 1호의 용어에 있는 이 중개 있잖아요. 중개가 아까 뭐를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뭘로 할 것? 업으로 할 것. 예,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업이라고 하느냐면, 자, 여러분, 저의 직업이 뭔지 이해되시죠? 그죠? 저는 그냥 강의만 해요. 다른 건 하지 않고, 뭐, 중개사 강의도 하고, 경매 강의도 하고, 뭐, 또 다른 강의도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강의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 강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루만 해야 아니면 이걸 계속해요. 계속하죠. 예,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행위를 업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 의뢰 없으면 안 돼요. 여기 1번이라고 번호로만 매겨주시고요. 일정한 뭐를 좀 받아야 돼요? 보수. 그리고 뭘로 행할 것? 업으로 행할 것.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중개업의 3요소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된다고요? 일단 세 가지. 그럼 다시 중개는 행위만 알선하면 되고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런 개념적 차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4호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는 그 2호에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완전히 달라요. 2호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다가 여기다는 채색 하나만 붙여주셔야 돼. 개설 등록한 자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 줄여서 부를 건데요. 얘를 뭐라고 좀 줄여서 부를 거냐면 개공이라고 좀 줄여서 부를게요. 수업 시간에 얘를 우리 수만 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개공이라고 앞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개공.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은 무엇 한 자라고 정의하면 된다고요? 등록한 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격만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9회 시험에 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34회 시험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저는 9회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저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인 거지.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자, 우리 이제 5호 한번 넘어가 볼게요. 5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도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줄여서 소공이라고 줄일 겁니다. 같은 말, 소공. 자, 아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개공.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라고 줄일 건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 즉 소공의 정의가 되게 재밌어요. 이번 우리 33회 시험에서도 문제가 여기 하나 나왔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됐대. 소속이 됐다라는 건 취업했다는 얘기죠.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한 공인중개사인데 가로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다시 한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 안에는 어떤 개공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법인. 그러니까 사람만 개공이 아니라 법인인 개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개념만 잡고 계세요. 설명은 자세하게 다시 드릴 거고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직급이 조금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 임원하고 동격 그런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하나만 해볼게요.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임원실 뭐 있잖아요. 임원실은 조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이 임원과 동격이거든요.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사원은 여기 동그라미 한번 잡아가지고 위로 빼신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정식 용어가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책임사원. 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한없는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한책임사원. 자, 그러면 질문. 이 사람이 직급이 높아서 낮아서? 높아서. 근데 얼마나 높으냐면 임원급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동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 이런 사원이 아니에요. 신입사원, 수습사원, 평사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한 책임 회사, 뭐 한 명에서 이런 우리 상법상 회사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말하는 한없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원과 동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좀 어려운데 이따가 그림을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소속 공인중개사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공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는 채색.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소공의 업무는 개수로 한번 따져볼게요. 소공의 업무는 한 개, 두 개. 두 개. 왜 두 개냐면 소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소공이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보조. 우리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계약서 같은 거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를 누구랑 두 사람만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배우신 건데. 개공이랑 소공이랑. 개공과 소공이 계약서를 쓸 수 있고 이때의 소공이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걸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공이 계약서를 쓰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게 된 거야. 소공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나머지 좀 남았는데 이거 마저 네가 써.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시켜도 괜찮아요? 예. 왜 괜찮으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뭐가 있으니까요. 자격이 있으니까 이 친구도 계약서를 써도 괜찮은 거야. 그죠? 자, 그럼 이거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제 수술장이에요. 우리 그 수술장인데 외과의사 2명 있고 마취의사 있고 이제 간호사 뭐 이렇게 2명 있어요. 근데 집도의가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메스를 그 들어온 동료 외과의사한테 주고 야, 나머지는 네가 해라고 하고 수술장 밖으로 나가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집도의가 수술하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메스를 이제 같이 있는 외과 의사한테 주고 네가 나머지는 네가 수술해 하고 나가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왜 되냐면 똑같은 의사니까. 자, 그런데 외과 의사가 한 명 있다가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메스를 수간호사한테 주고 이거 나머지 수간호사가 수술해 주세요 하고 주고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중개보조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뭐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다가 채색 한 번만 잡아주시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닌 사람. 그래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소속된 건 똑같아. 종업원으로 소속된 건 똑같은데 현장 안내라는 건 집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일반 소무 등 개공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무슨 업무만 보조하래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실무를 좀 해보신 분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무를 해보셨다는 게 뭐냐면 중개사무소나 뭐 이런 중개법인이나 뭐 이런 데서 좀 근무를 해보신 분이 계신데 하다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해서 관두고 학원에 오신 분도 아마 분명히 계실 거야. 뭐냐면 이 자격이 없으면 부동산 활동에서는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이거밖에 못해. 단순한 업무밖에. 그러니까 뭐 전화 받는 거, 집 보여주는 거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으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주된 업무인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만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도 되고 개공도 되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전화 받는 일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아까 우리 재정 목적 쪽에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재정 목적 쪽에 여기서 공인중개사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그 공인중개사 있었었잖아요. 예, 이 친구가 과연 누굴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이거 아까 우리 물음표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 누구예요?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번 용어 한번 좀 들어보셨잖아. 자격을 취득한 자죠, 그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업을 안 해요. 안 한다고. 왜냐하면 자격만 취득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를 해야 이게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우리 과목이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법 과목이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냐면 의미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만 있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이 친구가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개공은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개공과 플러스 소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들이 중개 업무를 하거든. 이들이 중개 업무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단순히 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어가지고 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개공과 소공을 말하는 것이고 용어의 그러니까 재정 목적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과 소공을 합쳐 부르는 말이고 이들이 이 중개 업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이제 용어를 한번 보셨는데 지금부터는 화면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와 중개업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요겁니다. 뭐냐면 요거 두 개를 구분하시는 거. 오늘 우리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미션은 요거 두 개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중개는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행위를 알선. 그럼 중개업은 어떻게 하는 게 중개업이라고 그랬어요? 의뢰받아서 보수받고 업으로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 한번 얘기해 주시면요. 양자의 차이점. 돈.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수. 그죠? 이 보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면 돼. 보수를 받았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예요. 보수를 받았다. 그럼 업이에요. 또 다른 거. 일회성. 그러니까 일회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하자면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만 이게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 행위를 알선하는 거는 뭐도 안 받고 보수도 안 받고 그리고 또 계속적이지도 않고 반복적이지도 않고 이례적으로 어쩌다가 우연하게 하게 되는 게 이 중개가 되는 거죠. 하나 남았는데 자격증하고는 상관없어. 자격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의만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하나 남았잖아요. 의뢰. 그러니까 의뢰를 받고 하면 뭐고? 업이고 의뢰 없이 하면 중개고. 그럼 여기다 이제 한번 적어드릴게요. 중개가 행위를 알선한다 그랬잖아요. 이 핵심이 뭐냐면 이 행위를 알선하는 거는 요거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일단 의뢰 없고 보수 안 받고 업이 아닐 때 이럴 때 중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건 중개업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우리 그러면 중개는 어쩌다 해도 중개예요? 한 번 해도 중개죠. 그러면 중개업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중개업 등록. 이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할 필요 없을까요? 할 필요 없어. 만약에
60 먹으신 어떤 이제 분이 계신데 60년 동안 딱 한 번 중개를 할 거거든. 어떤 행위를 알선할 거거든요. 60년 동안 한 번. 중개업 등록하고 해야 돼? 아니면 그냥 해도 괜찮아? 그냥 해도 괜찮죠. 이게 등록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뭘로 하려면, 업으로 하려면 뭘 하고 해야 돼?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등록을 만약에 안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한 번만 좀 적어볼게요. 무등록으로요, 중개업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데, 이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용어 쪽에다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 주시면 돼.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다가 적발이 되면 몇 년, 몇 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이거를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징역형이라는 게 뭐냐면, 징역형은 이제 교도소로 잡아 가두는 거, 그리고 벌금은 재산형, 돈을 내게끔 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제가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해드리냐,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를,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안 받으려고요? 처벌 안 받으려고. 그러면 자, 자격을 취득하는 거하고 이 등록을 하는 거하고 또 무슨 상관성이 있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자격이 있어야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까? 뭐가 있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요?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이 있어야 이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 이러면 돈 벌려고요. 이거는 그냥 초딩 수준의 어떤 답변이고, 정확히는 공부 왜 하느냐 그러면 처벌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자, 이렇게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이나 저가 지금 저는 자격이 있지만 등록은 아직 안 했잖아, 저도.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50부 100부야. 어차피 자격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록은 서로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 할 수 있어요. 왜요? 이건 등록을 안 해도 되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요? 중개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중개업은 누구만 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만 하는 거예요. 물론 소공도 할 수 있긴 한데, 소공은 누구에 소속되어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종업원으로 하는 거고 독립적인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공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개공의 종업원으로 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개공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중개하고 중개업을 한 여러분 절반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확실히 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와 중개업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삼각형 구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건데, 중개의 정의가 뭐였냐면,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죠? 얘네가 거래를 하는 당사자잖아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여기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여기는 매도하는 사람, 여기는 매수하는 사람. 교환, 임대차는 여기 임대하는 사람, 여기는 임차하는 사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개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중개가 되는 거고, 그것을 뭘로 하게 되면요, 의뢰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은 딱 그거예요. 의뢰가 있었냐 없었냐. 이 의뢰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우리 매수가 중개해주는 사람한테 의뢰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매도가 우리 중개해주는 사람한테 의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여기서 보수를 받고 했냐 안 받고 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개냐 중개업이냐 따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질문. 자, 의뢰는 있었어요. 의뢰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한 2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20년 만에 만난 거야. 뭐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그래서 야, 우리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돈을 받냐 라면서 보수는 안 받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이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보수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는 우리 조건이 충족이 되고 하나가 충족이 안 된 거야. 그럼 이거는 중개업이다, 중개다. 중개인 거야. 왜 중개예요? 3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돼. 자, 그럼 여기 만약에 업이 아니었다 이래도 중개가 되는 거고, 의뢰가 없었다 이래도 중개가 되는 거니까 하나든 2개든 3개든 다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고 그냥 뭐예요? 중개. 이 3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중개업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중개업의 3요소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의뢰와 보수와 요거 이제 3가지 확실히 이제 개념을 잡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파를 좀 보여드릴 건데 아까 우리 배우신 거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어떤 친구가 공인중개사예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맞죠? 예.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일단 자격은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예. 소속됐대. 이 소속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취업했다라는 거죠. 이 소속이 됐다라는 건 취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예.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2가지. 첫째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죠, 얘가. 예. 그 다음 여기 3번째 등장인물은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얘는 소속이 됐어요. 소속이 됐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취업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똑같죠? 예. 근데 소공과 중개보조원의 차이가 뭐예요? 자격이 있냐 없냐. 그죠? 그럼 자격이 있냐 없냐의 차이 나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하는 일도 달라요. 그죠? 예.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무슨 업무 하면 안 돼? 중개 업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업무만 해야 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돼. 단순한 업무도 자기가 이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보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조. 네, 여기까지 개념 잡으셨고, 자, 우리 이제 개공은 뭐 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개설 등록한 자. 그죠? 네, 여기까지 쉽죠? 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없는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 왜냐하면 용어의 정의는 없지만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타이틀을 좀 바꿨단 말이야. 제가 뭐라고 바꿨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바꿨죠. 기타 등등. 그럼 여기 등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놨는데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 일단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니까 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소공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얘도 들어가. 얘도 중개를 보조하니까. 누구 빠지고? 공인중개사는 빠져요. 왜 공인중개사는 빠져요? 얘 업무 안 한다고. 얘는 자격만 취득한 친구니까. 이렇게 3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자,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트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메모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 아무데나 괜찮아요. 그걸 쓰신 다음에 제목 달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쓰신 다음에 누가 들어간다.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까지만 들어간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되면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까지만 들어간다. 자, 공인중개사는 왜 뺀다고요? 얘 업무 안 한다니까요. 얘는 자격만 취득한 친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당장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자, 여기다 한번 미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개공 등의 결격사유라는 말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개공 등의 결격사유. 누구도 이 결격이라는 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개공이 될 수 없다. 근데 나아가서 누구도 될 수 없다. 송옥이랑 중개보존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개공 등의 금쟁 이렇게 나가면. 자, 이제 다른 화면 또 보여드릴게요. 자,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고용인. 고용인은 종업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고용인일까요? 얘랑 정답. 네, 아주 잘 하셨어요. 이렇게 둘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 그것도 여러분 한번 프린트 아까 적으신 데다가 같이 한번 적어봐 주시겠습니다. 고용인 적으시고, 고용인은 누구랑 누구? 소공과 중개보존을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그런다. 자, 우리 그러면 고용인은 누구의 종업원이다? 개공의 종업원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고용인은 누구의 종업원이다? 개공의 종업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개공의 종업원은 두 사람 있네요. 그렇죠? 누구랑 누구? 자격 있는 소공과 자격 없는 중개보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고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커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용어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되게 쉬워져요. 자, 개공의 종별. 개공의 종별이 무슨 말이냐면 개공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별 이퀄 종류. 개공의 종류를 한번 좀 알아볼 건데, 자, 쉬운 거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이 사람 개공 맞죠, 그죠? 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존재한대. 그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럼 이 친구는 뭐가 있고, 자격이 있고, 뭣도 했고, 등록도 했어요. 이거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얘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맞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전국에 10만 명 정도 있어요. 현재 10만 명 정도 개공이.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개공된 사람이 10만 명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요거는 쉽죠,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종별이 아주 재밌는 종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법을 이제 이걸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89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그 이등병 때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이렇게 부대에서 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 전상서, 옛날엔 진짜 그렇게 보냈어요. 어머니 전상서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내용은 뭘 보냈냐면, 저 힘들으니까 면회 한번 오세요. 뭐 이걸 이제 보낸 거야, 어머니한테. 근데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그 편지북도 막 이제 풀로 다 발랐는데, 또 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이게 보급 물자가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밥풀 있잖아, 밥풀 갖고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중요한 걸 안 적은 거야. 뭘 안 적었을까요? 어머니한테 면회 한번 오라고 하네. 주소는 적었어. 우리 편지봉투에다 주소를 적어야 되니까. 언제 오시라고를 안 적은 거야. 그 어떻게 했겠어요? 밥풀한 걸 다 일일이 뗐죠. 근데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떼가지고 편지를 다시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추신, PS 해가지고 언제 오세요? 이렇게 이제 보내고 다시 이제 봉투를 해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부칙이 뭐냐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 밑에다가 법을 만들었으면 맨 밑에다가 붙여주는 거. 이거를 부칙이라고 하는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몇 년도에 있었냐면요. 1회 시험이 이거 안 적으셔도 괜찮아. 제가 적으시는 거는 적으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그런 말 없으면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1985년에 1회 시험이 있었어요.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단 말이야. 그 10월 달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연도가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등장하기 시작한 연도가,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1985년. 왜냐면 그때부터 시험이 있었으니까. 맞죠? 그러면 85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아무도 안 했겠다, 아니면 누군가 했겠다? 누군가 했겠죠?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누군가 이분들이. 예. 그럼 이분들은 자격은 없지만 등록을 시켜줬어요. 왜? 기득권이 있어서요.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이렇게 시켜준 거예요. 자, 통계로 보면 처음에 이제 이분들, 그러니까 우리 85년, 86년 이때 이분들이 많았을까요? 이분들이 많았을까요? 여기가 4만 5천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격 없으면서 그냥 등록 이렇게 해준 사람이 4만 5천 명.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10만 명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러면 4만 5천 명이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다 돌아가시고 2,400명밖에 안 살아있어요.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향후 5년만 지나면 또 많이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3명, 4명 이 정도 남게 되면 뭐 인간문화재 이런 걸로 좀 지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왜냐하면 옛날부터 중개업을 했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세가 대부분 다 70, 80이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없어지는 종별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요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부칙 개공은 늘어나는 종별, 줄어드는 종별. 줄어드는 종별이고, 우리가 노력하면 부칙상의 개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는데 가끔 한 번씩 한 3년에 한 번 이 정도씩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얘가 문제인데,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면서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다 우리 별을 3개만 좀 일단 잡고, 필기는 안 하셔도 괜찮아. 나중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필기해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셔서 돈을 1년에 10억을 번다고 생각해 봐요. 중개업을 해서 1년에 돈을 10억 버는 그 개공도 많이 있습니다. 자, 10억을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인데, 자, 10억을 우리 이제 경비 다 빼고 순이익으로 이제 봤어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0억을 우리 중개업을 해서 만약에 벌었대. 국가에 세금을 얼마 정도 낼 것 같아요? 대충이요, 그냥. 2억? 2억 더 내야 됩니다. 2억 더 내야 되고요. 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억을 벌면. 10억을 안 벌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예. 4억에서 5억은 내야 돼요. 세금으로. 진짜로. 예. 4억에서 5억은 세금으로 다 뺏어갑니다. 최소한. 세율이 그래. 종합소득세 세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탈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뭔 일 있으면 막 이렇게 기부하잖아요. 뭐 10억 내는 뭐 이런 인기 연예인도 있고 뭐 몇천만 원씩 내고 그러잖아요. 왜 낼 것 같아요? 어차피 세금으로 다 뺏기니까 그냥 기부하는 거야. 기부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기부하면 기부금 전액을 면제해 주거든. 그러니까 그 소득에서 면제가 되니까 세금 내느니 차라리 그냥 기부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를 개인으로 했을 때, 개인 사업자로 이러면 이렇게 내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중개업을 좀 크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하는 거야. 법인 형태로 하면 세금 이거에 얼마 정도밖에 안 나오냐면 2억만 내면 돼. 2억, 딱 2억. 예, 그 법인세율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면 뭐로 안 가는 게 바보네? 법인으로 안 가는 게 바보지. 그래서 법인으로 가는 거는 조금 크게 하고 싶을 때,
규모가. 자, 우리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일단 존재한다.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이 개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공이 된 거잖아. 이 자격을 갖고 있어야 등록을 해주니까. 근데 여기 법인에서는 누가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누가 우리 자격을 갖고 있을 거냐? 얘네가. 누가? 사원 또는 임원이.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 아까 얘네들이 직급이 높은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낮은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애들. 그래서 요런 애들이 말하자면 자격을 갖고 법인 형태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법인인 개공에서 누가 개공일까요? 질문 드렸는데. 아닙니다. 사원 또는 임원은 종업원입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얘네들은. 우리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자로 한번 좀 적어드리면 법에서 사람임을 인정한 주체예요. 얘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법인인 개공에서 누가 개공일까요? 법인 자체가. 얘가 개공이에요. 얘가. 그쵸? 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사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도 사망할 수 있고, 얘네들이 이건 합치면 개인이 되는 거죠. 개인들이 사망하면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럼 여기서는 사원 또는 임원이 사망하더라도 법인의 등록을 취소시키지 않아요. 왜? 법인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이 해산해야, 그래야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이지, 이 사원 또는 임원이 죽었다고 해서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는데 왜 법인을 만든다고요? 왜 법인을 만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왜 법인을 만든다 그랬어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제가 잡혀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하고 싶을 때, 좋은 말로 하시면 되잖아. 뭐 하고 싶다고요? 좀 크게 하고 싶을 때, 크게 하고 싶을 때 법인으로 간다. 그런데 자격은 누가 자격을 갖고 있으면 된다. 얘가 자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자격을 갖고 있는 거야? 사원 또는 임원이 자격을 갖고 있고, 이 자격을 가지고 법인의 등록을 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법인이 되고 싶어. 이제 막 제가 얘기하니까 난 법인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법인이 되는 거야? 아니면 합격 안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합격하셔야 돼. 왜? 대표해야 되잖아. 법인의 대표.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가 되려면, 오너가 되려면,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으니까 오너가 되려면 무조건 자격은 있어야 돼. 그래서 법인의 오너여야만 그 돈을 내가 벌으니까. 그래서 대표는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돼.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표. 자, 우리 그러면 이 개념 한번 기억해 주실게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은 법인인 개공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OX. 다시,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만 존재한다고요? 법인에만. 어디에는 없어. 개인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개인한테는 사원 또는 임원 이런 개념은 없어요. 우리 그러면 일반 중개사무소 가면 실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장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런 데 있는 거지. 그래서 법인에만 사원이라는 개념, 임원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개념 잡고 계시고, 이번에 이제 33회 시험에도 요게 출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의제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거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의제기 받아주면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사원이라는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출제위원조차도 헷갈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 자, 이제 다음 커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사원 또는 임원은 여기도 좀 어려워요.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에만. 여기 법인에만 사원 또는 임원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용어의 정의, 여러분 그 몇 번을 잠깐만 좀 읽어봐 주시냐면, 용어의 정의
5호 있잖아요. 5호. 용어의 정의 5호. 한번 잠깐 볼게요. 용어의 정의 5호. 거기 소속 공인중개사의 정의 안에 보니까 가로 부분이 있잖아요. 가로 부분을만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 그랬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칠판 다시 보고.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있을 필요는 없는 거야. 물론 대표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격이 있는 친구는 어디로 들어가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들어가고 자격이 없는 친구는 뭐에 들어가고 중개보조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다시 한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자격이 있는 친구는 어디로 들어가고 소공으로 들어가고 없으면 중개보조원으로 들어간다.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사원 또는 임원은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아니에요? 종업원이에요. 어디에 종업원이야? 법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고용인이라는 개념 배웠죠? 고용인 안에 얘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고 요 둘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고용인. 그러니까 결국에 사원 또는 임원도 고용인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습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돼.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했죠? 자격 취득. 자격 취득. 일은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자격만 있는 친구를 공인중개사라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취업, 그러니까 소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돼야 되고 하는 일은 2개. 중개 업무 수행하는 거, 또 하나 중개 업무 보조하는 거. 이렇게 2개 할 수 있는 게 소공 맞죠? 예. 자, 그다음 중개 보조원은 일단 뭐 아닌 자여야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여야 돼. 자격 있으면 안 돼. 자격 있는 친구는 얘가 되면 안 돼. 그죠? 그럼 자격 있는 친구는 얘가 되거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속되어야 해요. 맞죠? 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만 수행해 아니면 보조해? 보조. 단순한 업무만 보조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뭐 한자? 얘 정의가 뭐예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라 그랬잖아 아까. 등록한 자.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을 몇 개 드려볼게요. 개공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자이다. OX. 자, 다시 질문. 다 틀리셨어요 지금. 다 틀리셨어요. 개공은 자격이 있는 자이다. 반드시 자격이 있는 자이다. X야. 왜 X냐면 자격 없는 부칙상의 개공도 있고, 그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요. 법인에서 자격은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원 또는 임원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공은 항상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개공은 꼭 자격이 있다 그러면 X예요. 맞죠? 그렇잖아. 아까 우리 부칙 개공도 자격이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를 줄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주면 자격이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인 개공.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라고만 나오면 여기는 자격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또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연인, 즉 사람만 가능하다. OX. 자, 다시 질문을 못 들으셨는가 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연인만 가능하다. X. 법인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용어 좀 세부적인 거 우리 프린트에서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필기하실 거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이 화면이 제일 중요한 화면이야. 이 화면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화면이 일단 가장 중요한 화면이니까
필요하시면 요거를 제가 촬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우리 개공의 종별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